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주식 투자할 만합니다. 지금 2주가 넘게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텐데요. 또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름 동안 16%가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2주 전에, 3주 전에, 한 달 전에 주식을 좀 많이 사놓을 걸 하고 후회가 밀려올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폭락장은 또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훈을 얻었으니까 다음 하락장이 찾아올 때는 겁먹지 말고 한 주 한 주 주술 수 있는 또 수준 높은 투자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세가 왔을 때는 또 느긋하게 앉아서 상승장을 즐기실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기분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꼭 봐야겠죠. 자, S&P 500이 1.23%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97%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1.84% 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보다 좋았던 것은 바로 러셀 2000입니다. 중소형주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2.65%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대단한 기업 하나가 보입니다. 로빈후드가요. 무려 하루 만에 24.2%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2년 정도 올라가는 거를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달성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랩도 좋았습니다. 13.66%,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12.81%, 업스타트가 11.10% 올라갔고요. 레모네이드가 11%, 프로테라 역시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오픈도어가 10.06%, 펠로톤 10.05%, 그 밖에도 소파이가 9.6, 인바이테가 9.4, 텔러덕이 9.09, 에디타스가 8.96, 시리미티드 8.87, 투일리오 8.5, 8%, 7%, 6% 올라간 종목은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장세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정도를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빵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볼 텐데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넷플릭스였습니다. 무려 3.45%나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 버렸고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8% 상승했고요. 애플이 1.91%, 엔비디아가 1.5, 마이크로소프트 1.52, 구글이 0.92, 테슬라 0.71, 아마존이 0.19, 또 대체적으로 메가테크 기업들 역시 시장의 상승 추세에 묻혀서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하이라이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위바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이라이터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 상황에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피안 쪽에 ETF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반면에 미국의 농업 관계된 그 주식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죠. 자, 유럽 쪽에 있는 ETF가 2%에서 3% 정도 화요일 날 상승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뉴스냐면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그 협상가들이 드디어 이제 일련의 진보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조만간 이 평화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제 유럽 시장부터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가드 FTSE 유럽 ETF라는 게 있는데요. VGK가 티커네임이고 무려 2.5%나 하루 만에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Shares MSCI 유로존 ETF
EZU라는 ETF 역시도 3.4% 정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비료를 만드는 공장인 모자익, MOS인데 뭐 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식품 프로세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처 다니엘즈 미드랜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5% 정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평화협정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요. 이제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곡물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에서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식시장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기사 역시 시장의 분위기에 관련된 지수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Fear Gauge다. 그러니까 공포를 측정하는 이런 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종목들이 지금부터 주가가 완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가 발견이 돼서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감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공포감을 측정하는 이러한 지수가 지금 키 레벨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 따라서 굉장히 좀 빅스 지수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빅스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그 리스크에 좀 감당할 수 있는 컨피던스가 생겼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조정이 찾아왔고,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확신이 조금 더 커졌다. 이제는 주식시장이 뛰어들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도 계속 이 공포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아마도 많은 주식들이 그 가격에서 많은 상승을 주도할 수가 있다. 특히 테슬라 같이 약간 이제 위험한 종목으로 취급되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라틸리티 인덱스, 우리가 보통 빅스라고 부르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지금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9.54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랬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1월 14일날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를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딥바이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백투백 위클리 게인을 보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2주 연속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지금 그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3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주 역시 1% 이상 S&P 500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빅스는 지금 4일 연속으로 떨어져서 19.2까지 화요일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의 빅스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CNBC가 지난 그 과거에 5번 정도 한 달에 가장 그 빅스 지수가 많이 떨어진 그런 기간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한 3년 정도를 과거를 지켜봤더니요, 이런 기간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한테 지금 간추려서 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빅스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5달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0년 4월, 2020년 11월, 2021년 12월, 2021년 3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입니다. 자, 이렇게 5개 달이 빅스 지수가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그런 기간인데요. 이때마다 주가가 폭등을 했던 종목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보시면요, APA입니다. APA 코퍼레이션의 티커 네임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2020년 4월 같은 경우는 200% 넘게 올라간 적도 있고요. 뭐 이 11월 달에는 55% 마이너스를 보인 기간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7%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마라톤 오일입니다. MRO가 티커 네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빅스 지수가 떨어질 때 평균적으로 30%가
30% 넘는 수익을 보여줬다. 다음은 대본 에너지입니다.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는 5번의 빅스 지수가 떨어지는 달 동안 31%라는 굉장히 좋은 주가의 반등을 보여줬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는 28%, 테슬라도 26%나 됩니다.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이 25%, 모더나 역시 25%를 기록하고 있고요. 할리버턴이 22%, 엠페이즈 에너지가 21%, 마지막으로 MGM 리조트 역시 21%라는 건강한 수익을 빅스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보여준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원래 이제 빅스 지수가 상당히 낮게 형성될 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줍줍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팔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하자는 거죠. 따라서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을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을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같이 이 상승장에 조언하기 위해서 주식을 막 계속 매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파이자라든지 아니면 모더나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파이자, 모더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이번 기사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CNBC 프로의 기사에 따르면 CDC가 등장을 하는데요.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약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권유를 하는데, 4번째 샷을 맞아라.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2번을 맞고 3번째 샷을 이제 부스터 샷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2번째 부스터 샷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4번째 샷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자에서 만든 샷, 그리고 모더나에서 만든 이 백신을 4번째 샷을 맞아도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푸드 앤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식약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식약청에서 이번에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4번째 파이자에서 만든, 그리고 모더나에서 만든 이 백신을 승인을 했다. 그리고 대상은 50세 이상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49세이기 때문에 4번째 샷을 맞아야 되나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아까 말씀드린 CDC가 바로 이거죠. 질병관리본부죠.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재빨리 지원을 해줬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좀 힘을 보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두 기관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컨설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디펜던트라는 것은 국가기관과 상관없는 제3파티를 얘기하는데, 제3파티의 백신 전문가들의 컨설팅은 없이 이번 결정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변이 바이러스 하나가 더 좀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름이 지금 BA2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 변종인데, 이 변종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발견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몇 주 안에 상당히 많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C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주원에서 보내드리는 컨텐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종목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그 기사마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미주원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어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장중에는 2.74% 올라갔고요. 장후에 어닝 결과가 발표되면서 4.33% 추가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닝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FQ라는 것은 피스칼 쿼터를 얘기하거든요. 2분기인데 이제 그 회계 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 마지막 분기를 2분기라고 부르는데 논갭 EPS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2.14달러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6센트가 더 나왔다.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자, 이번엔 매출입니다. 7.79 빌리언을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25% 정도 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260 밀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뭐 그냥 그렇다. 양호하다. 그게 뭐 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만족스러운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요. 매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를
가이던스를 지불하고 나서 뭐 연구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현금을 다 지불하고서 남아있는 이 돈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카펙스까지 빼고 나서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현금을 잉여 현금,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3.63 빌런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지난 쿼터랑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분기에는 3.94였거든요. 하지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3.06에서 3.63으로 굉장히 좋은 발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8.7 빌리언을 다음 분기에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가 8.16이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은 수치가 이번에 언급이 된 거고요. 총 수익 마진 같은 경우는 48%가 나왔는데 1년 전에는 3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수익률이 33%에서 48%로 기하급수적으로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리고 논갭 EPS 같은 경우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이죠. 2.46달러 정도를 다음 분기에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2달러 25센트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자,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주식시장에서 축하를 받아야 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들인데요. 로빈후드의 주가가 하루 만에 24%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기사 하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커스터머, 고객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로빈후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됐냐면 프리마켓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 외 거래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시간의 거래의 시간을 연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9시부터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이 시간을 7시로 앞당겼고요. 지금 ET라는 것은 이제 이스턴 타임이죠. 뉴욕 증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아침 9시였는데 7시로 2시간 단축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마무리된 다음에 시장이 끝난 다음에 거래하는 시간도 연장이 돼서요.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한 셈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요, 로빈후드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굉장히 좀 로빈후드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고 로빈후드의 투자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요, 아마존의 주가가 2,700 가까이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한 25% 정도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3,4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횡보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아마존에서 발표된 새로운 장비 하나가 있는데 아마존 글로우라는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자, 아마존 글로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요. 자, 미국 쪽에만 이미 출시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기능, 그리고 비주얼 아트 액티비티도 즐길 수가 있고요. 책도 즐길 수가 있고, 또한 굉장히 좀 강화된 비디오 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글로우인데요. 뭐 제가 아직 사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뭐 할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할아버지랑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과외 수업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기능도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깔려져 있는 게 그림이 아니고 바로 프로젝터거든요. 자, 프로젝터를 통해서 뭐 게임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비주얼 아트 액티비티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콜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센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비디오 콜 그리고 프로젝션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들과 이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즐기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기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7살인 딸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 기기가 영국 쪽에 출시가 되면 한번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영국에 언제 들어올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요, 우버 관련된 엄청난 호재 하나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옐로우캡과 우버의 파트너십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비슷한 성격의 또 하나의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버의 주가가 무려 7%나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소식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버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택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불러 모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 그 베이스가 있는 플라이휠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라는 택시 회사와 이번에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택시 기업과 파트너십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버가 지금 원래 태어난 곳이 샌프란시스코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우버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던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협상이 돼서 두 택시 기업과 우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뉴욕 소식을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우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바쁜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크 타임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우버에 관계없이 택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한가할 때는 우버 앱에서 들어오는 예약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버 입장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되어 있는 운전사의 수, 택시 그 자동차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버의 매출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윈윈의 그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가 굉장히 비슷한 파트너십을 지난주에 결성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욕시의 그 옐로우캡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을 결성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5일 동안 주가가 무려 7%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7% 또다시 올랐습니다. 따라서 한 15%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난 2월 달에 이 우버가 발표하기를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무려 12만 2천 대의 택시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우버가 취하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확장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3월 달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겹치면서 이 연결되어 있는 택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슷한 파트너십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C-리미티드가 등장을 합니다. C-리미티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3주 전에 이미 들어가 있던 투자금을 빼서 쇼피파이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주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뉴스 하나가 보도가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C-리미티드의 주가는 9%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던져주는 뉴스는 그렇게 바람직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리미티드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 쪽의 비즈니스 유닛이 따로 있는데 이름이 바로 쇼피입니다. 이 쇼피라는 그 사업을요, 이번에 인디아에서 철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자세한 사항을 한번 보시죠. 자, C-리미티드가 이번에 셔팅다운한다,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인 쇼피를 인디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한다. 그리고 날짜는 3월 29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9일 전에 나타난 모든 그 주문은 다 이제 딜리버리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발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C-리미티드에 투자를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프리파이어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 게임이 인도에서 완전히 금지가 됐었거든요.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C-리미티드가 15빌리언이나 되는 시가총액의 손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퍼니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요, 완전히 인디아 쪽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철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들어서 쇼피가 철수하는 것은 두 번째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철수는 프랑스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쇼피가 진출을 시도했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하지만 쇼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여러 그 지역에 활발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총 9개의 국가에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인데요. 브라질, 폴란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뭐 이런 쪽에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쇼피다. 쇼피, 즉 C 리미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야심차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디아거든요. 따라서 인디아 쪽에 이커머스를 C 리미티드가 포기하게 된다면 아마존의 파이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사심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차지 포인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 소식도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차지 포인트의 주주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는데 굵직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골드만삭스와 차지 포인트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지 포인트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파트너십을 결성하게 되고요.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한 디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리뉴어블 파워라는 디비전과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CPAAS라는 프로덕트를 이번에 런칭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CPAAS는 뭐의 약자냐면 차지 포인트 애저 서비스. 따라서 차지 포인트의 존재감을 굉장히 커다랗게 하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차지 포인트의 굉장히 커다란 파트너가 되는 구나라고 기대감을 부풀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좀 봐야겠죠. 자, 이번에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파트너십이 결성이 되면서 자격 조건이 되는 그 고객사에서는 추주를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차지 포인트라는 그 기업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드웨어를 사야 됩니다. 충전기를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대 정도의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100대의 충전기를 사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 정액제로 뭐 서비스라든지 뭐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그 구독 모델을 이용을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CPAAS, 즉 차지 포인트 애저 서비스 옵션에 따르면 이 하드웨어도 구독비로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턴키 차징이 등장을 합니다. 턴키 차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돌리기만 하면 작동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지에 대해서, 차징 스테이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이 그냥 키만 돌리면 된 정도로 완제품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처음에 하드웨어를 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설치비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은 다 골드만삭스에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파이낸스 옵션이 등장을 하면서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 차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오퍼레이셔널 익스펜스의 반대말은요, 카펙스입니다. 카펙스는 이제 설비 투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굉장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주차대 그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차저를 하나 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대, 뭐 수십 대 이렇게 설치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비 투자 비용을 들지 않고 그냥 오퍼레이션 익스펜스로 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매달 구독비 형식으로 납부를 하면서 이 차지 스테이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차지 포인트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의 성장 추세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마련이 됐다. 그것도 파트너십이 골드만삭스랑 연결이 되면서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까지 이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도 차지 포인트와 함께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있어도 굉장히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쪽에 많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차지 포인트의 그 매출에 굉장히 커다란 동력이 형성이 됐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오미주님께서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 와이프가, 왜냐면 5분이나 되는 영상을 자막 작업을 하느라고 조금 힘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영상에는 스테파니 링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전문가는요, 저랑은 좀 투자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왜냐면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이 경기순환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따라서 지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제가 투자하는 방향에 항상 반대쪽에 섰던 이러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좀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2개의 방송도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re watching, Steph? Oh, there's so many things, Scott. First and foremost, I do not think we're out of the woods. I think this year is going to be volatile, and I think it's going to be choppy and a trading range at best. If we get resolution on the war, that's fabulous, right? But we still have to deal with inflation, and it's rampant. It's everywhere. And we get the PCE deflator on Thursday. In the non-farm payroll numbers on Friday, we get the wage numbers. Those are the two things that if I could tell you I'm focused on, because inflation is everywhere, and I don't think the Fed can do anything really to change that. Even if they did 8 hikes this year, which is what the bond market is pricing in, I just don't think that that's going to mean anything to inflation. So we have to watch that. That being said. What happens if they get help? Right? What happens if the Fed gets a little help? I mean, I'm talking like commodities. Well, maybe commodities have topped out. That'll be a big help. It could be a help, and supply chains getting fixed could be a big help. And let's listen to what Micron has to say tonight after the close in overtime about supply chains. But in overtime, there you go. So let's listen to what they have to say, because that's going to be a very big report, a very big tell. That's certainly going to help inflation, the concerns that I have. But I'm still very worried about the wage numbers going up a lot. 5.5% is the number for average hourly earnings annualized for Friday. So watch that number. It's good for the consumer. It's bad for corporate America, right? So that's the one thing. Rents are going much higher. You look at the home prices, and they're up. Case-Shiller today was up 19.1%. We know rents follow home prices by a year. So rents are going up. Those two pieces I've been talking about for over a year, how sticky they are. And so that's why I am concerned that inflation isn't going to go away. And I don't think the Fed, with 8 hikes, maybe they have to do a lot more than 8 hikes, but that'll really slow the economy down. So what I think is really sort of interesting, though, in the last 2 weeks, and then what we have been seeing, is really more of a rotation into growth versus value, right? And I think you're going to continue to see rotations throughout the year. The Russell 1000 growth has outperformed the Russell 1000 value in the last 2 weeks alone by 700 basis points. So, and a lot of momentum stocks are in the growth indexes, as we know. Of course. And I think it's a function of I think it's a function of us being oversold, those sectors being oversold, growth in general as well. It's also recession fears. I'm not in that camp, but if we go into a recession, you're going to want to own more growth kinds of names. And I think it's mean reversion, because at one point this year, value outperformed. You just said, hold on. You just said, I'm not in that camp. I mean, you sure sounded like you were camping. Because, I mean, you painted a whole scenario in which the Fed was going to have to raise rates so many times and inflation was so out of control. So you think they're going to be able to pull it all off? How can you make that case and then suggest, well, I'm not in the recession camp? Well, I'm not in the recession camp for 2022, for sure. There's a lot that can happen between now and 2023. I do not think we're going to be into a recession, but we have no idea how the Fed is going to get out of this. And they sounded hawkish, really hawkish last week, much more so that the market kind of blew off. To be honest, I was surprised. But we'll have to see what they do. But they have to get inflation under control, and I think they can't get it totally under control. That being said, there is a lot of momentum in the economy, right? So I think from all of th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that we put in place over the last 2 years, that's not just going to go away, even though they stop or they start to deteriorate those programs. So my point is, I'm not in the recession camp. I am in the slowing growth camp. I still think you can grow about 3% for 2022. We'll have to see about 23. But my point about talking about growth and the rotation growth into growth from value, I think some of it is because they got oversold. Some of it is this recession fears. And then some of it is mean reversion. At one point this year, value outperformed
growth by 1,200 basis points. Value is still outperforming growth, but by 700 basis points. So that spread is narrowing. All of this are reasons why I have been balancing out my portfolio. I mean, you know, all last year I was more cyclical, value, reopen. Mm-hmm. I got as much as 80% of my portfolio in those sectors last year. This year, I'm now about 60-40 into cyclicals and reopens, and value still there. I still like those valuations especially, but I have been adding to more growth positions. You know, I've talked about Apple. You know, I've talked about Facebook. Mm-hmm. Expedia is also one. We're going to talk about another stock that I was buying later in the show. So I just feel like this is the year not to have big bets sector-wise and to be more balanced. Well, I mean.